소방 엔지니어링 특론의 윤명호 교수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그러한 그 방침이 속속 결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오프라인 나오려면 반갑기도 하지만 번거로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학교 나름대로 교과 시간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그 전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또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적인 좀 범위가 넓게 그런 그 소방 엔진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와중에 결국은 화재공학과 관련은 되지만 항상 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건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토픽 삼아서 콘크리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어서 소방 엔지니어링 연결돼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 콘크리트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런 폭렬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대개 보면 이제 화염이 작용하는 시간과 견디는 시간 등등등 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콘크리트 재료가 항복하는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화 시간 등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 다 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지난 수업의 영상을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봐주시기로 하고 지금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예상하는 건 매우 안정적으로 열 전달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요. 문제가 이런 겁니다. 화재 시에 화재 온도가 몇 도가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평균 온도 개념으로 우리가 정하기가 쉽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표준 시간 온도 곡선이라는 게 있어서 표준 시간 온도 곡선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시간 온도 곡선이 대개 1시간, 2시간, 3시간 가서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는 그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부재가 견디냐 안 견디냐는 걸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화염이 직접 닿는 곳과 직접 닿지 않는 곳의 온도 차이가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화염이 직접 닿는 곳의 온도는 거의 140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러나 통상적인 평균의 최고 온도를 따지면 상식적으로 약 900도에서 1100도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기 공급이 원활한 목재의 경우에는 1100도에 가깝게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고 기타 내부의 재료들이 타서 환기 지배형에서 계속되어서 열이 축적될 때에는 약 한 900도 정도로 가지 않나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연료 지배형이었다가 출력 약 1메가와트 정도 수준에서부터 환기 지배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연료 지배형일 때 얘가 어느 정도 모드로 갈 것이냐, 패스트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슬로우 템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디엄 정도로 갈 것인지 울트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주로 초기에 있어서 초기에서의 환기 지배형이 아닌 연료 지배형일 때 패턴이고 그 패턴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간의 계구부 크기나 또는 용량 그리고 가연물의 특성과 다 어우러져서 환기 지배형의 커브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완전히 이 가연물의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지배적인 요인은 당연히 환기 지배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산소 공급량 또는 계구부의 크기 등등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지배를 합니다. 우리가 통상 시뮬레이션 할 때는 전체를 다 그냥 이 환기 지배형이 아니라 연료 지배형으로 놔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환기 지배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계구부의 영향 등을 꼼꼼히 집어넣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시뮬레이션 자체에도 물론 정확도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시뮬레이션 할 때 기본적으로 건물에서는 환기 지배형으로서의 패턴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간에 대한 구성할 때 계구부의 크기, 위치 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공간적인 그 이외의 콘크리트 재료에서의 불확실성을 발생시키는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박리나 폭렬이라는 것인데요. 이 박리나 폭렬이라는 건 화재 조사 과정에서는 분명히 목격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좀 건축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대개 이제 이 콘크리트에서 여기 여러 가지 설명 나와 있는데요. 100도에서는 자유 공급수가 방출이 되고 여기서는 물리적 흡착수가 방출이 되고 시멘트 수화물이 화학적으로 변질이 되고 400도에서는 결합수가 방출이 되고 해서 드디어 이렇게 되다가 뭐 600에서 800도에서 파열돼 가지고 콘크리트가 용융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 시멘트가 이 콘크리트가 경화가 될 때 처음에 이제 이렇게 거의 죽 같은 상태에서 경화가 될 때 거기에는 그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이 경화에 필요한 물이 있고 경화에 필요하지 않지만 들어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제 밥과 양념과 같은 것인데요. 경화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결정수라는 게 있어서 이 결정수는 뭐냐면 이 처음에 콘크리트 원료가 콘크리트라는 성분으로 굳어진다는 건 결정화되는 거기 때문에 굳어지는 분자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결합이 된 것은 통상적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빠져나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서 콘크리트의 물질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만 물이지.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그냥 이 결합수만 딱 집어넣어 가지고는 절대로 콘크리트가 비벼지지 않고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잘 비비기 위해서 그래서 뿌리는 그런 물들이 있습니다. 이 뿌리는 물들은 이제 사실은 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때로는 강도를 오히려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시멘트 비빌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잘못 아는 사람들은 물을 많이 집어넣어야 튼튼하다고 알아서 현장에서 주인이 와서 물 좀 충분히 뿌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시작한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뿌려줄 수 있지만 물과 콘크리트를 섞을 때에는 그때는 물을 많이 집어넣는 것은 정말 바보같이 그 강도만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 중에 그냥 콘크리트가 결합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 물 자체가 기름 같은 메어링 구실을 하는 물이 있어서 이런 물들은 소위 말해서 잉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잉여수들이 굳은 다음에 빠져나오지 않고 물리적인 상태로 사이사이에 껴있게 되거든요.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물리적인 흡착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래 콘크리트를 잘 치면 잘 칠수록 공극이 생기면 안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또 공극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수증기가 기체 형태로 들어갔다가 이제 응결이 돼서 그냥 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젖은 콘크리트 같이. 그래서 처음에 콘크리트에 가열을 시키면 한 100도 정도가 되면 콘크리트가 빨래가 마르듯이 거기에 있는 자유공급수, 공국 내에 아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수증기로 들어가서 응결되거나 빗물이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기화돼서 방출이 되고요. 100도니까 좀 더 높은 고온으로 가게 되면 저 내부에 들어가서 아까 말한 처음에 경화될 때 경화에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사이사이에 껴들어갔던 물들까지도 방출이 됩니다. 이때 되면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수증기에서 팽창이 되기 때문에 300도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콘크리트 자체가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요. 400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결정내에 들어가 있던 그러한 수증기들이 분해돼서 나오면서 콘크리트는 부실부실해지고 수증기들은 약한 곳으로 모여서 이와 같은 포켓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들이 가열받아서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콘크리트가 강도를 상실하면서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알칼리성을 손실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알칼리성 손실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식을 생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와 같이 콘크리트 조각을 떨어뜨려 내므로서 갑자기 강도가 줄어들죠. 이런 이 정도의 단면을 갖는 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훼손이 되게 되니까 아울러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된 상태에서 계속 열을 받게 되면 철근이 팽창하게 되는데, 철근 팽창은 아무리 온도를 받아도 철근은 콘크리트와 거의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이 팽창률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이거든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화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에 노출된 곳에서 열을 받아서 철근이 줄줄이 좀 나와 있는데 열 받으면 그때는 철근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철근과 콘크리트가 받는 열이 달라서 팽창률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콘크리트 이 삐죽삐죽하고 철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콘크리트의 피복을 깨고 나와서 다시 더 많은 철근이 직접 노출되게 되면, 철근은 쇠기 때문에 약 538도로 우린 얘기하는데 500도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탄성을 상실하고 급기야 이제 600도 700도 가면서 그 역학적인 하중을 지탱하는 그러한 그 성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열이 작동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콘크리트 피복이 철근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폭열에 의해서 피복이 터져 나가고 철근이 노출돼서 또한 구조적인 내력을 상실을 하고, 또는 이 피복이라는 게 골고루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피복이 얇은 부분 등에서 철근이 먼저 열을 받게 되고, 또는 완전히 고열로 올라가게 되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발생하는 열 팽창률의 차이로 인해서 또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식의 열에 의한 파괴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그냥 철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화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피해에서, 뭐 그런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선 앞서도 말했지만 무조건 철근이 있을 때 이 바깥에 얼마의 콘크리트로 철근을 감싸줬느냐, 이게 피복이라고 그러죠. 피복은 옷이란 뜻입니다. 콘크리트 옷을 얼마나 두꺼운 걸 입혔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내화 피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화 피복의 두께가 과거에는 2cm 정도를 기본으로 했는데 요즘엔 약 3cm를 기본으로 해서 내화 시간 보통 2시간 정도. 일반적인 건물에서 내화 시간 2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초고층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순수하게 피난하는 데만 해도 사람이 2시간,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걸리잖아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피난 시간이 걸리는데 불이 나면 2시간 있다 무너진다 그러면 큰일이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불들은 다 1시간이면 잦아들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건물이 고층화되면 기본이 3시간에 좀 더 고층화되는 것들은 최소 4시간 정도의 내화 피복을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초고층으로 갈수록 생사를 가르는 것은 건물이 얼마를 견디느냐 하는 이런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이 진압이 된다거나 또 이렇게 4시간씩 탈 게 없는 그런 경우에는 대개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본적인 이 공간 연소 곡선이라는 게 대개 1시간 정도가 되죠. 그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신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통상 우리가 이 주택에서 실물 화재를 해보면, 왜냐하면 주택의 화재 하중이 굉장히 크니까 대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의미 있는 요 길이가 대개 약 1시간 되거든요. 이게 약 1시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만 견뎌주면 되는데 안전을 고려해서 2시간을 견디라고 했는데,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시간이라도 확실하게 견디지 않으면 사람이 탈출하는데 피난 동선에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위를 고려하면 3시간 또는 4시간에 해당하는 내화 피복을 해줘야 된다.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지금까지 개념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료가 타면
산소가 개입을 하는데 산소의 개입이 원활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환기 지배형이냐 연료 지배형으로 나눠지게 돼 있고, 연료 지배형의 대표적인 거는 뭐 산불같이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고, 환기 지배형은 일반적인 건물인데 환기와 이 연료 사이에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화재와 동시에 구조체가 일부 붕괴돼서 개방되어 버리는 목조주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환기 지배형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플래시 오버를 전후해서 더 불이 타들어갈 때 얘기이고, 플래시 오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포스트 플래시 오버라고 얘기해서 이때는 구조체가 견뎌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하는 사람들은 플래시 오버를 넘어선 2시간, 3시간, 4시간 막 따지는 거고, 일반 소방에 있어서 인명 피해를 줄인다는 개념은 플래시 오버 이전. 왜냐하면 플래시 오버라는 것의 기본 정의는 이와 같이 이게 바닥인데 화재가 타오를 때 얘들이 많이 방열을 시키지만 아무리 방열을 시켜도 이 열을 금방 다 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부에 열 축척이 일어나고 표면 온도가 일정 이상 돼서 더 이상 이 외부의 것들이 충분히 이 연소열을 식혀주지를 못하고 연소열이 계속 쌓이다가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물론 이것은 대류열에 의한 거지만 복사열을 따지면 이런 각각의 벽에서 튀어나오는 이런 복사열들이 심지어는 바닥에까지 미쳐서 이제는 바닥에 있는 휴지 쪼가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저절로 불이 붙어버리는 그 정도의 아마 이게 20kW 정도 될 텐데 퍼 이게 제곱센치인가 제곱미터인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에서 불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공간 내에 그때까지 혹시라도 안 타고 있었던 모든 구석구석의 재료들이 일시에 불이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일시에 불이 붙어서 그나마 남아있는 산소 등을 고갈시키면서 외부에서 급격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걸 고갈시킬 때 한꺼번에 연소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부 공기가 무지하게 팽창을 해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부 공기가 팽창을 해서 압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 압이 얼마나 가해지느냐 하는 것은 얘가 지금 플래시 오버가 시작할 때가 예를 들어서 뭐 100도였다. 그런데 완전히 온도 올라가서 1000도까지 올라갔다 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온도로 봤을 땐 1273이고 이건 373이기 때문에 이 비례를 보면 약 4배 정도 부피가 약 4배 정도의 부피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4배 정도로 부피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뭐 대단히 큰 압력에 걸리는 거고, 그래서 원래 있던 1대1을 빼면 순수하게 커진 부피가 약 3배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산식으로 계산해서 볼 때 그냥 최대한 이게 3기압 걸렸다고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저 3기압이 어디서 나온 거지 하면 이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불을 꺼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구조체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보호를 해주는 거 이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체 보호해주지 말고 미리 끄자 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구조체나 문 등은 자체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없어도 견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라든가 개구부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렇죠, 패시브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을 직접 공격해서 끄는 거는 구조체가 견딘다 하더라도 한없이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구조체 내에서 행동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때 드디어 소방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거 우리가 액티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려면 액티브 시스템대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패시브 시스템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패시브 시스템은 신뢰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를테면 콘크리트가 그럴 줄 몰랐는데 불 날 때마다 주저앉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인허가를 어떻게 했느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 콘크리트는 불이 나도
되게 그 성능 유지하거든요. 패시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에 칠 때 센치만 맞춰 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인명, 사람의 목숨에 해당하는 거는 가능한 한 패시브 시스템으로 가자. 그 다음에 화재가 확산 방지되는 건 액티브 시스템으로 가자. 확산 방지되다 보니 또한 대형 사고를 막아서 인명 안전에도 도움을 주었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일단 제일 처음 화재가 스타트 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패시브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이 패시브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난 통로, 피난 경로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피난 방향은 100% 안전을 보장하고, 이걸 위해서는 통로에 침투하는 또는 통로에 생성되는 위험은 완전히 최소화한다.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연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또 불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그냥 극명하게 얘기한 게 문 닫고 도망가야지 문 열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고, 주 피난 동선의 상에 있는 문들은 다 방화문 스펙으로 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방화 구획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통로는 통로로 해서 하나의 구획으로 형성하도록 해야 내부에서 동선이 자유로운데, 이걸 그냥 면적 구획만 해가지고 자르다가는 오히려 동선이 여기에서 단절될 우려도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방화 샤타의 문제라든가 동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봐서 뭐든지 얘기하려고 하면 처음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피난로가 확보될 것인가.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되냐면 신뢰성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탈출 방법은 구조용 발코니, 외부 계단, 구조용 발코니 이건 체류가 가능한, 그 다음에 내부 피난 장소, 그 다음에 내부 계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부 계단은 그만큼 또 문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실패를 할 가능성이 많고, 단 외부 계단은 이건 굉장히 신뢰성이 높죠. 구조형 발코니는 그냥 구조가 아니라 필요할 때 거기서 체류하면 되니까. 그리고 구조형 발코니의 하부에 그렇죠, 피난 해치를 만들면 피난 해치로 인해서 또 수직으로 탈출 가능하고, 만약에 구조형 발코니를 통해서 수직으로 피난하지 않게 만들면 남의 집 위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이 발코니는 반드시 외부 공간이고, 발코니를 개수하면 면적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면적을 넓히게 되면 그건 인허가 사항을 변동시키는 거니까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발코니를 마음대로 개수를 해도 문제가 없게 양성화가 합법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발코니만큼은 이렇게 더해서 늘린다 생각해서 면적을 보면 18평짜리 아파트가 막 20 몇 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막 옆에 그 튀김을 붙이니까 이게 막 사이즈 봐가지고 막 엄청 큰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아파트는 덴푸라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발코니를 만드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화재에 대한 문제일까라는 것을 따지면 이게 좀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일반 건물 같은 걸 보면은요, 일반 건물은 처음부터 아예 발코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발코니가 없는 거는 위험하고, 있다가 없어진 아파트는 이거는 위험하지 않고, 발코니가 있다가 없어져서 일반 건물 같은 모양으로 된 건 위험한 거냐,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과 이 건물의 차이를 보면, 일반 건물은 가장자리까지 다 스프링클러 방호가 되는데 발코니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방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확장 발코니를 한다면 스프링클러의 방호구역 내에 들어가야지 되고, 상하로 연결돼서 추가된 관통부들, 뭐 빗물 홈통, 이런 것들은
PVC로 되어 있어서 불이 붙자마자 녹아버리면 이젠 홈통 하나 녹이면서 전층으로 확대되는 확산 경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발코니를 통해서 상층부로 연소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발코니를 확장한다는 걸 전제로 홈통들을 돌아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요즘에는 이게 거의 테스팅을 해서 화재 시에 이 확산되지 않는 그런 그 내화 피복을 하거나 아니면 PVC 자체가 상당히 견디는 그런 재질들 다 해놨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이건 참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데 꼭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이 평수 줄이고 세금 덜 내고 자기 욕심 때문에 확장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시사철이 극명하고 특히 겨울에 추운 나라의 경우에는 발코니가 거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 놔도. 이유가 뭐냐면 발코니라는 건 주로 과거로 따지면 다 빨래 말리기 때문에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가면 발코니에 온갖 색색깔 내복들이 다 나와서 걸려 있는데 처음에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 재미있으면서도 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할까 봐 관광 가이드들이 하는 공통의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코니에 걸려있는 빨래를 볼 때는 깃발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펄럭이는 깃발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꼭 하는데 문제는 이게 나라가 겨울에 추우면은요. 발코니에서도 빨래를 제대로 말릴 수가 없고 여름에 비만이 오면 그것도 또 뭘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발코니가 있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거꾸로 발코니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하는 게 발코니에 물건 쌓아놨다가 그것 하고 또 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일본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만 또한 발코니가 이 밖에 있으면 그리고 이 안에 창문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그 추울 때는 내부에 습기가 차기 쉬운데 결로가 발코니에 문 하나 더 달면 이게 공간을 둔 이중문이 돼서 갑자기 결로도 없어지고 내부 난방 효율도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발코니의 일반적인 그 활용성을 생각하면 이게 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일반적인 활용성 생각하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발코니를 개수해서 이 외부를 온실이 하나가 돌아가는 것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놓으면 난방 효과는 굉장히 좋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발코니를 완전히 개수해서 내부 면적에 편입을 시켜버리면 거기 아파트 한 평이 4천만 원이라 그러면 발코니 하나당 4천만 원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추운 나라에 가서 보면 다 발코니를 개수해서 쓰고 있고요. 또 좀 약간 따뜻한 나라면서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철저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개수를 하지 않고 있고 뭐 이런 나라마다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발코니는 그러더라도 상하 관통되는 것들이 나중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피난 해치 같은 게 있을 때는 발코니를 해버리면 내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상하층과의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발생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별도 칸막이 해서 그거는 대피 공간 통해서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봐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발코니가 만약에 구조용으로 써야 되는 복도 끝의 구조용 발코니는 어떻게 돼요? 발코니에 일단 이동한 다음에는 열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유리창만 방화유리라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복사열이 어차피 나가니까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의 키 높이, 허리 높이까지라든가 또는 절반 정도는 불투명해서 복사열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집어넣어 주면 이거는 생존율이 확 달라질 게 뻔한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불완전한 발코니에 나와서 계속 손을 들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사례가 대형가 호텔에서도 있었고요. 자주 목도되는 사례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외부 계단이나 구조형 발코니 설치를 굉장히 꺼리는 편입니다. 건축적으로 좀 모양새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 대규모 건물들 인원 밀도가 높거나 규모가 커서 피난 시에 피난 부하가 큰 건물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생각에 내화 구조를 확실하게 하고 방화 구조를 확실하게 하되
초기 피난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면서 소방 시스템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료지병, 환기지병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이제 한번 또 관련된 그 최근의 토픽들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